안녕하십니까. 성명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주역 성명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 성명학이 현실 장명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반 이제 영업적으로 장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하시는 분들은 하십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이렇게 젊은 세대층이나 요새는 역학이 젊은 층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역 공부할 시간이 좀 없는 거죠. 그 주역 성명학은 이렇게 지금 우리 81수 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그 우리 조상들이 벌써 썼던 겁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이 옛날에 능력이 돼야 공부하잖아요. 환경이 돼야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신 분들이 그 이름을 짓고서 간단하게 계상을 뽑고 그때 아마 사용했던 것은 제가 제 스승님한테 듣기로는 성과 이름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뽑을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숫자를 획수를 계산하고 조합을 해서 또다시 뭐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마 간단하게 어쨌든 주역으로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주역으로 판단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자손들 장명을 지을 때 주역을 공부하신 분은 주역으로 하겠죠. 다만 이제 흔히 많이 퍼져 있는 우리 뭐 명리학계라든가 이렇게 역학계에서 공부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거를 뭐 공부하는 거 있겠죠. 다른 것도 훌륭한 게 많지 않습니까? 뭐 한글 성명학, 우리 한글이니까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주역을 해석하는 실질적인 그 요지가 상과 수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주역 성명학에서도 상을 이렇게 산출하기 위해서 숫자 계산을 하죠.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또 이론이 좀 다분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러한 점을 좀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64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4개가 8개가 어우러져서 64개가 된다, 이렇게 그 줄의 중간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8개라는 것은 이제 우리 복희 씨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인류가 만든 거죠. 인류 집단 지성들이 생명적 우주에 대한 통찰로 자연 요소를 8개로 압축을 한 거예요. 건 같은 경우는 뭐 하늘이고, 또 뭐 이런 식으로 8개로서 자연 요소, 하늘, 땅, 천지, 그다음에 산택, 산과 연못, 이런 식으로 바람과 뭐 나무 뭐 이렇게 8가지로 딱 압축을 시킨 것이 8개이고, 그 8개만 갖고는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부연해서 만들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학의 역사만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알던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도 많이 있고 많이 밝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8개가 어우러져서 이제 88, 64개가 되면 이 64개를 대성계라 그러고 8개를 소성계, 작게 이루어졌다 해서 소성계라고 하는데, 자연 요소에서 대성계로 나아가서 64개가 되면 우주의 만사, 또 만물, 모든 일과 물건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고, 상징화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를 보면 하나의 태극에서 양과 음이, 이걸 양의라고 하죠. 두 가지 모습. 태극에 존재하는 두 가지 모습. 양의, 음양, 그죠? 두 가지 모습. 태극에서 양의로, 음양으로 나뉘고, 음양이 다시 또 음양으로 나뉘는 거예요. 양이 운동을 해서 양이 하나 더 붙고, 또 음에 또 이렇게 음이 붙고, 이래서 태양과 소음, 소양과 태음, 이렇게 태극에서 태극 1태극, 2음양, 4사상, 8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64개가 나가죠.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태양, 소음, 소음인, 소양,
태음 이래가지고 동무 이재만 선생이 사상 체질을 만든 그런 근거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다시 음양으로 분화되는 거예요. 태양이 음양으로 분화돼서 양이 3개, 양 2개의 음으로 또 네. 얹혀져 있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건천 이 순서대로 이게 분화된 순서는 아니죠. 분화는 이거 한꺼번에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차례대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여기서 여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태극도 음양도 사상도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이제 그 다음에 8개에서부터 자연 현상으로 드러나서 순서대로 일건천, 뭐 이태택, 삼리화, 사진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숫자도 그 역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역학에 응용해서 우리 미래를 예측할 때 많이 쓰고 있고 이것이 다시 중첩이 됐다 하는 파도 있고 하나에 하나씩 더 쌓였다 하는 파도 있고 그런데 다시 64개로 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4개가 다시 태극으로 돌아간다고요. 분화된 끝에는. 그것이 이제 64개로 이렇게 전개되는 그 과정의 의미가 바로 우주의 운행이랍니다. 우주의 운행은 무엇으로 운행된다? 태극이 음양으로 분화되면서 음과 양이 계속 분화되면서 음양에 영허 소식 작용이라 그래서 음이 뭐 양이 차면 음이 비고 그 다음에 양이 불어나면 음이 줄어들고 그 반대도 있겠죠. 그렇게 음양의 대표적인 기운인 해와 달 일과 월이 교차하면서 사계절이 생겨나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만물은 끊임없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도 지금 바로 여기서도 1분 1초도 다 변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태극에서 만물이 분화되어 나와가지고 생장, 소멸, 그 보통 생장, 수장이라고 말하죠. 그 단계를 거쳐서 그 만물에 다시 태극으로 돌아가는 순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 은하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게 우리 은하라는데 예. 어떤 생각이 드세요? 태극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태극이 저는 이걸 보니까 태극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요. 그 태극에는 2가지 대립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과 양이고 음과 양의 그 활동으로 인해서 만물이 생성되고 그다음에 변화하는 그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음양의 대표적인 속성은 이제 움직임과 고요함인데 그 남자는 능동적이다, 여자는 수동적이다 하는 것도 다 이런 데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역 64개는 그 동양에서만 한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도 많이 나중에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 최초에 제가 알기로 최초에 한 사람은 라이프니츠인데 이 사람은 1679년에 이진법을 고안했다고 하는데 그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주역에 대한 해석서, 그러니까 주역 주석을 썼다고 해요. 그 1703년에 썼는데 그 이전에 이제 아마 그 친구인 부배라는 사람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던 신부였어요. 그 1700년대 뭐 1800년대 이럴 때는 그 제국주의들이 동양에 많은 식민지 많이 만들고 침략을 많이 했죠. 그때 이제 중국에 전파된 신부들이 중국의 그 주역이나 이런 중국 그 역경 주역 이런데 아주 매료가 돼서 처음에는 이제 뭐 목적이 있어서 갔잖아요. 그 기독교를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중국 문화나 그 역사에 이제 반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배라는 신부가 라이프니츠한테 그 주역 궤도를 보낸 거예요. 둥근 원에다가 우리 네모난 궤도 선생님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거를 보냈는데 라이프니츠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그 시각으로 라이프니츠가 봤을 때 그 음과 양이 그 허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가 생겨나는 것을 그 허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가 창조되는 그 뭔가 생겨나는 그게 그 유일신의 교리로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뭐 주석서도 쓰고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썼죠. 이분이 그 발견해서 우리들한테 큰 뭐
과학적인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해주신 분이죠. 아인슈타인은 주역을 읽고 이것이야말로 에센스 중에 에센스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사람이죠. 예. 노벨상을 tas어요. 이분이 주역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노벨상의 시상식에 나갔을 때 태극 문양이 그려진 그런 옷을 입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옷을 입는 거 굉장히 용감한 얘기죠. 서구에서. 그다음에 이제 스티븐 호킹의 빅뱅 이론을 보면 이것은 빅뱅이라는 게 이렇게 우주가 어느 한순간 팍 팽창해서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그 블랙홀 얘기는 요새도 나오죠. 네. 그 반대의 개념인 블랙홀도. 근데 저는 그런 그 과학 지식을 이렇게 많이 이제 이 주역하고 접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이런 이 빅뱅 이론 같은 걸 보면 지금 조금 전에 태극에서 음과 양이 분화되고 또 음양이 끊임없이 분화되면서 뭐 태극, 양이 사상 8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4개까지. 그랬는데 이 빅뱅 이론하고 견줘보면 뭔가 어떤 물질이 압축된 한 점이 팡 터져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빅뱅 이론이나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시대 사람이잖아요. 이제 돌아가셨나요? 뭐 그런 사람인데 지금 주역에서는 어땠습니까? 몇천 년 전에 벌써 태극이라는 걸 생각해내고 음양으로 분화되고 그 태극에서 만사가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 중에서 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로이드 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죠. 나중에 의견이 달라서 뭐 어떻게 됐다고 하죠. 그 사람은 또 주역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역이 아마 그 책을 쓰는데 주역 서문을 썼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한 말 중에서 주역이란 것은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도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의식을 뭐 개인 의식 뭐 그다음에 좀 뭐 집단 의식까지 이렇게 언급한 분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주역을 음양의 이론에서 음양을 그 과학적으로 많이 차고 증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관심 네, 하다 보니까 경우에는 재미가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학의 이론을 우리 인체에다 많이 적용을 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하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도 보면은 오장과 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있고 또 우리가 그 근육에서는 기량작용이라 그래요. 항상 대대관계를 이뤄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항. 네, 예, 기량작용이라 그러고.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그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언어도 이진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역이 일단 먼저 음양을 발견해서 우주의 이치를 다 흡수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귀중한 동양의 사상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옛날에 게놈 프로젝트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엄청 흥분했었습니다. 우리 유전자도 DNA도 이진법으로 나가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이중 구조로 나가서 뭐 그다음에 이렇게 그 유전자가 64개라는 네.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네. 그때 엄청 흥분해가지고 그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 같이 막 그 유전자 관련해서 그런 연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 고인들의 그 어떤 막연한 생각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인류의 지혜가 된 거죠. 그게 이제 현대과학으로 밝혀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태극이라는 게 말하자면 혼돈이잖아요. 그 없는 거에서 생겨난 무극에서 생겨났다 그러죠. 그 태극 도서를 보면 무극이 태극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조선시대 그게 큰 화두였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주역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 젊은 사람들도 좀 좋아할 수 있게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성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그 성명의 계상 출원법은 그 사람들마다 뭐 학파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보이고 방식이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 이름, 손주 이름을 짓고서 딱 그냥 성과 이름으로 상계, 하계를 뽑고 그다음에 그 상을 그냥 간단하게 의미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전문적으로 지어주는 장명가 중에서도 주역 성명학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알아봤는데 각각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이제 그 괴상을 추론하는데도 그 주역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육효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역하고 육효는 그 뭐 같은 거지만 주역에서 육효가 또 육효로 따로 보는 법이 파생돼 있어요. 주역은 역경을 가지고 그 이제 개사를 가지고 효사를 가지고 거기에 묶인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육효라는 것은 이게 순간적인 점술로서 이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역에 굳이 의거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그 우리 육수라 그래가지고 그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이런 것도 그런 걸 사용해서 그 이런 걸 영수라 그래요. 신령한 짐승이라고 해서 그 영수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하는 게 있고 그 괴상을 뽑는 방법은 이제 주역과 육효가 되겠습니다. 그 주역에서도 주역으로 괴상을 뽑을 때도 본께만 보는 방법이 있고 아까처럼 그 손자 이름 지을 때 간단하게 그 교양 차원에서 그 다음에 변효를 또 찾아내서 원께하고 변효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변호는 차후고 원께의 효사를 가지고 그 변화한 게 있으니까요. 변화한 것은 그 기미가 드러난다 해가지고 신의 기미는 변효에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효의 효사를 또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도 또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계산법도 다릅니다. 한자의 획수를 계산해야 그 숫자를 뽑아내서 괴상을 만드는데 그 파가 또 다릅니다. 원획법이 있고 필획법이 있고 곡획법이 있어요. 원획법은 강희자전에 실려 있는 그 한자 획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필획법은 실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이고 곡획법은 옛날에 붓글씨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붓이 구부러질 때마다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옥편이나 현대 옥편, 현대 이제 나온 옥편이나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컴퓨터 인터넷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한자들은 거의 다 필획법에 의거하고 있어요. 그 원획법은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에요. 그 저도 원획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필획법을 주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숫자를 그러니까 드러난 숫자를 보고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물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 4획인데 그 붓수로 들어가면 3획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숫자 같은 경우 이렇게 이걸 3획으로 치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수에서 왔다는 겁니다. 수에서 붓으로 변형될 때 숫자가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마음심자도 그렇고요. 마음심자도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4획에서 3획으로. 그 필획법으로 하면 이제 3획으로 계산해야 되고 원획법으로 하면 4획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 이 점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자가 뜻글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뜻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 원래의 그 핵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네. 그래서 원획법이 당연히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못 버린다는 네. 의미도 되겠지만 원획법을 하던 대로 저희는 계속 쓰고 있고 필획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사물을 보고 이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고 저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곡획법은 이제 붓글씨를 안 쓰고 뭐 그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원획법과 필획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명의 획수를 조합해서 계상을 추론하는데 그 계상을 추론할 때 옛날에 그냥 쓸 때 같지 않고 이제 성명학 남의 이름을 지어줘야 될 때 좀 더 조심해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격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한자가 글자가 3개잖아요. 3글자로 그 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이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성 하나에 이름 둘, 그 대표적인 거죠. 이거 한국 사람 대표적인 거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름 하나에, 성 하나에 이름 셋. 또 성 하나에 이름이 하나일 때, 외자 이름일 때도 그대로 보는 파가 있고, 다시 또 받침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이 둘일 때 이름이 하나. 그 다음에 성이 둘이면서 이름이 둘일 경우.
그다음에 성이 둘이면서 이름이 셋일 경우 이렇게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격을 만들 때 여기서는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라고 그러는데 원형 이장이란 말은 주역의 건께에 나옵니다. 주역 첫머리가 건께로 시작하는데 건은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 원형이고 이정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은 좀 다르지만 그 건이 원형 이정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원형 이정이라는 것은 우리 계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원은 봄이고 형은 여름, 이는 가을, 정은 겨울. 그걸 사람의 일생에 빗대면 초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격을 만들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주운, 부운, 외운, 총운 이렇게 운으로 이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은 격으로서 정격하고 원격을 쓰는 방법, 그다음에 형격과 원격과 정격을 쓰는 방법. 이렇게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그 획수에서 8과 6으로 나누는 게 있는데요. 8로 나누는 것은 이게 숫자 계산법이죠, 이게. 그죠? 8로 나누는 것은 아까 8개를 말했잖아요. 8개가 순환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8로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 수를 개로 만드는 거고 6으로 나누는 경우는 6으로 나눌 때는 아까 주역이라는 것은 이 6개의 효가 있잖아요. 이 효가 또 돌고 돈다는 거예요. 8개도 돌고 돌고 효도 돌고 돌고 그래서 6으로 나누는데 나머지 수를 가지고 변호를 잡는데 8로 나누거나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숫자를 바로 그대로 차용합니다. 또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주역 성명학의 계상으로 우리가 그 개를 뽑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로서는 이 세상의 만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관계를 이렇게 맺어서 개를 창출하다 보니까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연결해서 개를 뽑느냐 이런 이론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명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시간이 되면은 간명하는 사례는 실제 그 성명학 연구에서 주역 성명학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개를 뽑는 다양한 방법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느냐, 그 인생의 순서를 주는 방법에서는 원획과 총획을 두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처럼 그 선생님 사용하는 방법은 그 인간 관계를 중시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역 성명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